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랜덤 액세스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한 부분이고요. 각각의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텝 1부터 자세히 알아보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단말이 프리앰블을 기지국으로 보내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제 요 상향 링크 무선 자원 중에서 피레치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수행이 되고요. 이 피레치라는 자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렇게 두 개만 그려놓긴 하였지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위치하는 그러한 랜덤 액세스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 이제 랜덤 액세스를 시도할 수 있게끔 상향 링크 무선 자원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좀 안 보이겠지만 여기 쉐어드 채널이 있죠. 특히 무선 자원은 이렇게 무선 상향 링크 자원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전체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나 네트워크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밴드위스가 있을 건데 밴드위스의 가장자리는 컨트롤 채널로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요. 그 내부는 쉐어드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주고받는 공간으로 이렇게 이용이 됩니다. 근데 피레치는 쉐어드 채널의 일부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프리앰블이라는 것을 이 피레치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프리앰블 셋에서 하나의 프리앰블을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레치를 통해서 전송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여기 프리앰블 셋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LTE나 5G에서는 64개의 프리앰블을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하나 랜덤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호 관점에서는 신호가 생김새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조금 상위 레벨에서 설명할 때는 1번 프리앰블을 선택했네, 뭐 2번 프리앰블을 선택했네, 64번 프리앰블을 선택했네,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개의 프리앰블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린 프리앰블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생성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리앰블 시그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어떤 소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스는 여기 자도프추, 우리말로도 자도프추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GC 시퀀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프레임블을 만들어낼 때는 요 자도푸츠 시퀀스를 이용해서 좀 장난질을 칩니다. 그래서 자도푸츠 시퀀스는 아래의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중요한 파라미터가 바로 요 Q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는 이거는 뭐 그냥 변수명이니까 바꿔도 되지만 요 Q라는 값을 어떤 키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Q라는 값을 어떤 걸 쓰는지에 따라 요 A라는 수열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여기 변수를 보시면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N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이제 그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L 같은 경우는 뭐 임의 정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프리앰블을 만들어낼 때 L 값은 제로로 세팅을 해가지고 그냥 없애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 요 자드푸츠 시퀀스는 여기 있는 Q 값에 의해서 특성이 결정되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exponential 하고 마이너스 J 그리고 어쩌구저쩌구 이런 식으로 생긴 복소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 플러스 JB 형태로 다 나눠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 먼저 요 nSub GC라고 하는 것은 시퀀스의 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GC가 이렇게 139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숏 프리앰블의 랭스가 되겠는데요. NGC가 139로 세팅이 되면은 이 소문자 n 값은 0부터 138까지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chopping되어 있는 신호 이제 인덱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9를 기준으로 했고 이제 Q 값
Q값은 아까는 그냥 해당 자도 푸츠 시퀀스의 키값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해당 신호의 해당 시퀀스의 루트 인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 인덱스 정도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Q값에 따라서 이제 신호마다 특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Q값이 7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도 푸츠 시퀀스를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즉 0부터 139까지 이렇게 인덱스를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복소 신호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그림은 리얼 축,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미지너리 축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 한 번에 보면은 뭐 신호가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아가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도 푸츠 시퀀스라는 게 지금은 제가 요 랜덤 액세스의 프리앰블을 만들어내는데 해당 신호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요 자도 푸츠 시퀀스 같은 경우는 LTE에 또 LTE뿐만 아니고 5G 뉴 라디오 이런 데에서도 좀 레퍼런스 시그널이라고 해서 어떤 신호가 무선 채널을 이렇게 타고서 날라오겠죠. 이렇게 반사가 되기도 하고 회전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신호 해당 패킷이 겪어온 무선 채널을 파악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시그널을 이용하는데 해당 신호를 만들어낼 때도 자독주 시퀀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맨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을 킨 다음에는 아까 내 주변에 어떤 셀들이 있지라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각 셀들이 브로드캐스팅하고 있는 신호도 자독푸츠 시퀀스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만들어냅니다. 물론 각각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자독푸츠 시퀀스에서 Q값은 다르게 운용이 되겠죠. 물론 랭스도 다르게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현재 이동통신망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시퀀스고요. 그게 많이 이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오토 코릴레이션 프로퍼티와 크로스 코릴레이션 프로퍼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자도푸츠 시퀀스 같은 경우는 이런 코릴레이션 프로퍼티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토 코릴레이션, 즉 자기 상관이죠. 그리고 크로스 코릴레이션, 이거는 상호 상관입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요 Q 값이 같은 두 개의 신호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리고 크로스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는 Q 값이 다른 두 개의 자도푸츠 시퀀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Q 값이 같은, 즉 예를 들어서 7번이라는 루트를 갖는 신호끼리 이런 코릴레이션을 취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델타 펑션 형태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루트가 다를 경우, 즉 Q가 7인 것과 Q가 뭐 11인 것 두 개 사이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구하면은 다음과 같이 어떤 앰플리튜드가 좀 바운드 되어 있는, 좀 이 노이즈가 어느 정도로 제한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도 굉장히 우수하고 어떤 크로스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가 좀 이 컨스탄트하게 바운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좋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그냥 랜덤한 시그널 두 개 사이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면은 막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어떤 경우에는 높게 올라오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낮게 내려오기도 하고 뭐 좀 경향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예측 가능한 크로스 코릴레이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이통망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 자득추 수열이 있죠.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수한 이 크로스 코릴레이션 성능이 있는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 성능도 우수하지만 오토 코릴레이션 성능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말은 여기 사이클리컬리 시프티드 버전, 즉 어떤 자도푸츠 수열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냥 시프트를 하는 거죠. 시그널이 있으면은 뭐 오른쪽으로 3개 샘플만큼 이렇게 움직여 라고 했는데 이제 끝에 시프트 할 때마다 좀 밀어내는 샘플들을 다시 앞으로 가져오는 연산이 사이클릭하게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루트가 같은 거에서 이렇게 시프팅한 거, 즉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 고민을 조금만 해볼게요. 여기는 사실 어떤 파란색은
앞에 보여드렸던 시퀀스가 되겠고,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3칸 만큼 사이클릭 시프트를 한 시그널을 리얼 축과 이미지너리 축에서 다 도시를 한 거예요. 여기 3칸씩 밀린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파란색 시그널과 빨간색 사이에 어떤 오토 코릴레이션을 취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샘플이 밀린 곳에서 델타 펑션처럼 이렇게 피크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20샘플을 미룬 신호와 원래의 루트가 되는 신호와 2개 사이에 오토코릴레이션을 취하게 된다면은 20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피크가 나온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사이클릭 시프트를 해가지고 신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해당 신호들을 2개, 루트가 같은 신호들, 루트가 같은 사이클릭 시프트가 된 신호들끼리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깔끔하게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여기서 그렸던 이 그림이 됩니다. 이게 계속 레퍼런스로 제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요 139개의 랭스를 갖지만, 그리고 요 루트 인덱스는 7을 이용한 시그널을 13번만큼 시프트하고 39번만큼 시프트하고 65번만큼 시프트한 3개의 자도푸츠 시퀀스를 합친 시퀀스가 바로 이 빨간색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어떤 코릴레이션을 취해보면은 결국에는 13번째 샘플에서 39번째 샘플에서 그리고 65번째 샘플에서 이렇게 피크가 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은 요 13, 39, 65만큼씩 사이클릭 시프트한 신호를 뭐 A라는 디바이스, B라는 디바이스, C라는 디바이스가 어떤 동일한 피레치에다가 전송을 한 거예요. 동시에 전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기지국은 요 빨간색의 신호들을 수신을 하게 되고요. 요 수신한 빨간 신호를 가지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요 루트를 알고 있으면 원래의 신호를 알고 있겠죠. 해당 신호와 코릴레이션을 이렇게 취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몇 번 시프트한 신호가 여기에 숨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도메인에서 사이클릭 시프트, 즉 신호를 이렇게 밀어내는 과정은 주파수 도메인 관점에서는 페이지 로테이션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아마 뭐 신호화 시스템이나 또 이제 DSP 이런 과목들을 배우셨으면은 이제 프리의 특성에서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몇 개의 샘플이 시프트가 되어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요 파란색 시그널은 원래의 신호예요.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자도푸츠 시퀀스가 되고 있고요. 근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13번 미룬 13샘플만큼 사이클릭 시프트를 한 시그널이 있는데, 해당 시그널이 멀티패스를 겪어가지고 기지국에 수신이 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13번 샘플만큼 이렇게 딜레이가 됐고, 그리고 조금 더 늦게 도달한 신호, 조금 더 늦게 도달한 신호, 즉 3개의 신호가 더 수신이 된 것처럼 표현이 된 건데, 결국 이제 동일한 신호를 어떤 단말이 A라는 단말이 13개의 샘플을 밀어낸 자도푸츠 시퀀스를 프리앰블로서 전송을 한 건데, 이런 프로파게이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런 형태를 갖는, 즉 딜레이 스프레드를 갖는 형태를 수신했다라고 판단을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림과 조금 더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뭐 A라는 단말, B라는 단말, C라는 단말이 13, 39, 65씩 시프트한 프리앰블을 전송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각각의 프리앰블이 겪는 무선 채널은 상이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시그널은 아까처럼 뒤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딜레이 스프레드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두 번째 B라는 단말이 전송한 요 시그널은 좀 채널 상황이 깔끔해요. 좀 반사돼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딜레이 스프레드가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싱글 탭 형태로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세 번째도 뭐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어떤 이런 프로파일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지국 입장에서는 아까 프리앰블을 피레치를 통해서 수신한 신호로 검출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기지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루트 정보를 사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루트 시퀀스를 이용해서 코릴레이션을 취하고 오토 코릴레이션을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신호가 들어왔는지 검출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6이라는 값보다 피크가 더 높이 올라왔으면은 지금 여기 있는 즉 13번만큼 좀 시프팅한 시그널이 검출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레치를 통해서 수신된 신호를 오토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검출을 한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출된 신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지국은 랜덤 액세스 리스폰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리스폰스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프리앰블이 액티브한지, 즉 스레시홀드를 어떤 프리앰블 신호가 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당 프리앰블 인덱스 정보를 이용해서 리스폰스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이거는 기지국에서 프리앰블을 검출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하나의 프리앰블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리앰블이 들어온 건데 얘가 기지국에 도달할 때까지 멀티패스를 겪었고요. 그리고 모든 신호가 어떤 0.2, 요 빨간색으로 제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디텍션 스레시홀드 검출 경계를 넘어가지고 검출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어떤 단말은 요 프리앰블 1번, 즉 요 13만큼 시프팅한 시그널을 프리앰블로 전송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단말은 또 이제 3 곱하기 13만큼, 즉 39만큼을 시프팅 해가지고, 즉 프리앰블 인덱스로 따지면은 뭐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거를 전송을 한 건데 1번 프리앰블을 전송한 요 시그널은 기지국에서는 잘 검출이 됐어요. 근데 프리앰블 3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마치 검출이 된 것처럼 표현은 되고 있지만 내가 설정한 검출 경계는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앰블 3번을 어떤 단말인지 몰라요. 누군가 전송을 했지만 기지국 입장에서는 해당 신호를 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프리앰블 3번을 미검출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제 서멀 노이즈를 같이 그린 건데요. 여기는 1번과 3번 프리앰블을 전송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번은 그냥 뭐 성공적으로 잘 검출이 됐었고, 여기 사실 동일한 신호인데 여기다가 제가 노이즈만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예제에서는 누군가 전송한 프리앰블 3번이 전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출이 되지 않았었지만 여기서는 아무튼 3번을 전송을 했고 잘 검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송을 하지 않은 신호도 이렇게 검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오검출이 되었다, erroneously detected라고 해서 오검출되었다, 혹은 false alarm, 이제 오검출되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오검출됐는지 미검출됐는지 이런 것들은 기지국이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기지국은 수신된 신호를 가지고서 코릴레이션을 취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코릴레이션을 취해가지고 검출 문턱 값을 넘으면은 그냥 신호가 전송이 되었나 보다, 검출이 안 됐으면은 그냥 뭐 수신이 안 되었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할 뿐이지 어떤 게 누가 어떻게 전송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프리앰블 1번, 3번, 8번이 검출이 되었다 라는 정보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지국은 이제 이걸로부터 해당 요 검출 결과로부터 이제 프리앰블 1번, 그리고 프리앰블 3번, 그리고 프리앰블 8번 이라는 값을 필드에다가 각각 넣어가지고 3개의 RAR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팅 해줍니다. 여기서는
1번만 검출이 됐기 때문에 프레임블 1이라는 값만 필드에 넣어가지고 한 개의 RAR만 내려가게 되고요. 다운링크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것도 결국 하나만 검출됐으니까 프레임블 1번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거는 펜을 통해서 조금 더 그려드릴게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된 곳은 여기서 이 구간에서 신호가 액티브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프리앰블 0번이 전송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요. 기지국은.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요 정도죠. 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피크가 치면은 결국 1번이 전송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요 구간에서 또 뭔가 피크가 치면은 2번이 전송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구간에서 피크가 이렇게 검출이 됐다면은, 넘어왔다면은 3번이 전송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즉, 이 0번 인덱스가 액티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샘플이 여러 개가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뭐 몇 개가 전송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이 구간 내에서 그냥 시그널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판단이 되면은 이제 프레임블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결국에는 제가 프레임블 3번이라고 명명을 해놨지만 구간이 한 요 정도가 될 거예요. 보통 13개 샘플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액티브한 샘플이 있으면은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갖는 프레임블이 액티브 했구나, 누군가 전송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그림으로 표현할 때, 그리고 표준 문서나 LTE 관련된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요 그림은 제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프레임블 인덱스를 이렇게 X축에다 표현을 했고, 인덱스 1번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시그널들이 이렇게 딜레이 스프레드, 즉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를 겪으면서 어떻게 검출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피크가 요 스레시홀드 감마를 넘었기 때문에 검출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랜덤 액세스 리스폰스가 내려가는데, 기지국이 만들어서 이제 전송을 할 겁니다만 프레임블 인덱스 2를 필드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미스 디텍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우리가 스텝 1에서 프리앰블을 선택할 때 이제 임의로 선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동시에 어떤 피레치에서 단말이 여러 개가 임의 접속을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재수없게 A라는 단말도 1번 인덱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B라는 단말도 1번 인덱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임의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뭐 두 개의 서로 다른 단말이 동일한 인덱스를 갖는 프레임블을 전송을 하겠죠. 이 그림에서는 뭐 인덱스 2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2번이 보낸 시그널들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3번이 보낸 시그널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결국은 기지국은 요 2번 인덱스를 갖는 레인지 안에서 시그널이 있나 없나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보냈는지는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다 없다만 판단을 해가지고, 아, 여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또 RAR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2라는 인덱스를 넣겠죠, 필드에다가. 근데 뭐 2명이 전송한 상황일지라도 그냥 시그널이 있으면은 하나의 RAR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뭐 3번 인덱스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 M번, 캐피탈 M이라는 갖는 인덱스를 갖는 이런 것도 똑같죠. 심지어 3개의 단말이 동일한 인덱스를 선택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검출 여부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검출이 됐으면은 캐피탈 M이라는 것을 이렇게 필드에다가 넣어가지고 RAR 메시지를 넣어서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각각의 리스폰스 메시지, 즉 여기 RAR 메시지에는 프레임블 인덱스, 그리고 뭐 TA 정보, 그리고 업링크 그랜트, 그리고 RNTI 이런 정보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요 업링크 그랜트를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단말이 스텝 2에서 내려오는 RAR 메시지를 받고서 내가 전송한 프리앰블 인덱스가 3번이었다면은 여기 들어있는
요 업링크 그랜트 정보를 내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스텝 3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즉 커넥션 리퀘스트 메시지 혹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던 스케줄링 리퀘스트 메시지를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 적혀 있는 무선 자원에다가 전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3와 스텝 4는 사실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사실 쉐어드 채널을 이용해서 제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뿐 그냥 데이터 통신을 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RAR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업링크 그랜트가 가리키고 있는 상향 링크 자원에다가 내가 보내고 싶었던 메시지를 여기다 보내게 되는데 이게 잘 디코딩이 되면은 이제 액날리지먼트를 이제 다시 보내줘가지고 너가 보낸 스텝 3에서 보낸 메시지가 잘 디코딩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디코딩이 안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이 랜덤 액세스 전 절차를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말씀드릴 게 여기서 3번 인덱스를 누군가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B라는 단말이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하는데 B라는 단말은 프리앰블을 전송을 했지만 이게 검출 문턱값을 넘지 못했죠. 기지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결국 어떠한 것도 검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 그러면은 프리앰블 3번과 관련된 랜덤 액세스 리스폰스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지국이 아니고 단말은 여기 랜덤 액세스 리스폰스에서 본인은 3번을 보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담긴 RAR 메시지가 날라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기지국은 이게 미스 디텍션이 되어가지고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신호도 수신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들어내는 리스폰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달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단말은 암만 기다려도 RAR 메시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낸 시그널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도달을 하지 못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서 결국 여기서 다시 이렇게 다음번에 가능한 피레치에서 랜덤 액세스를 재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 디텍션이 일어났을 때에도 재시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쉐어드 채널을 통해서 전송한 요 패킷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즉 이러한 자원을 통해서 보낸 컨트롤 메시지가 제대로 디코딩이 안 됐을 때에도 액날리지먼트가 날라오지 않아서 다시 랜덤 액세스를 이제 다음번 가능한 피레치에서 재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랜덤 액세스 절차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스텝 1에서 특히나 계속해서 랜덤하게 선택한다, 임의로 선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가위바위보를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2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좀 결판이 금방 나죠. 계속해서 같은 걸 낼 확률이 진짜 적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8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서로 각각의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예요. 이제 가위바위보 3가지가 되겠는데 한 번에 지는 사람이 발생하거나 혹은 이기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그 이기거나 진 사람이 딱 한 명일 때를 생각해야 돼요. 즉 7명이 보자기를 낼 때 나 혼자 가위 혹은 주먹을 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진짜 쉽지 않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한 경우 즉 계속해서 비기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결국에는 각자가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서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게 지금 통신망에서 지금 랜덤 액세스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무선 자원에서 충돌이 나는 거고 이제 프리앰블을 동일한 걸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64개의 프리앰블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면서 랜덤 액세스를 시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3개의 단말을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일단 터미널 1 같은 경우 회색으로 그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프레임블 1번이 프레임블 1을 이제 터미널 1이 프레임블 1번을 전송을 했고요. 그리고 기지국은 뭐 종합적으로 뭐 프리엠블 1과 프리엠블 2번 이런 것들을 피레치를 통해서 수신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코릴레이션을 취해서 어떤 시그널이 도달했는지 검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검출 결과를 통해 가지고 뭐 1번이 검출됐고 2번이 검출됐어 라고 판단을 하긴 할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프레임블 1번을 이용한 단말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RAR 메시지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터미널 1은 요 메시지 내 거야. 왜냐면은 나는 프레임블 1번을 전송을 했고 해당 메시지에는 1번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요 업링크 그랜트를 이용해서 여기 스텝 3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자원을 이용해서 누군가 전송을 했죠. 사실 터미널 1번이 전송을 한 거긴 한데 요 자원을 이용한 단말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디코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왜냐면은 무선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서 MCS 오다, 즉 모듈레이션 오다도 되게 낮춰놔요. 보통은 BPSK, QPSK처럼 되게 오다를 좀 약하게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디코딩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forward error correction, 즉 에러 정정 코드가 들어 있어가지고 몇 비트에서 좀 에러가 난다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가 되어가지고 이제 누가 뭘 전달했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에크날리지먼트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즉, 이 터미널 1은 별 문제 없이 이미 접속을 성공을 하게 되고, 여기부터는 일반적인 데이터 통신하는 절차를 따라가지고 무선 통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터미널 2번과 3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어떤 피레치, 결국 이 그림 전체는 요 세 개의 단말이 동일한 피레치를 통해서 이미 접속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얘는 1번을 선택을 했고 얘 두 개의 단말이 프레임블 2번을 선택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터미널 2와 터미널 3도 1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에서 이 피레치에다가 프레임블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만, 뭐 1번은 이제 서로 다른 프리엠블을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2번과 3번은 동일한 프리엠블을 전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기지국이 프리엠블을 종합적으로 검출하는 과정에서 뭐가 됐든 2번 프리엠블이 일단은 도달을 했죠. 그래서 잘 누군가 프레임블 2번을 전송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그 검출 결과를 이용해서 누군진 모르겠지만 2번을 전송했네 라고 해서 응답 메시지를 내려줍니다. 근데 터미널 2번과 3번 두 개의 단말이 모두 2번을 이용했기 때문에 해당 RAR 메시지가 본인 거라고 착각을 해요. 즉 둘 다 프레임블 2번이 들어있는 RAR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RAR 메시지가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되면은 얘도 수신을 하고 얘도 수신을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이 RAR 안에 있는 이 업링크 그랜트, 즉 쉐어드 채널에 있는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이 스텝 3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서로 알고 있는 이 무선 자원의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패킷을, 즉 컨트롤이 아니고 커넥션 리퀘스트나 뭐 스케줄링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공간이 똑같아요.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패킷이 섞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지국은 해당 패킷을 제대로 디코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호도 디코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이 자원을 통해서 수신된 패킷을 성공적으로 디코딩했다라는 액크널리지먼트 메시지를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떠한 선도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디코딩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단말이 뭐 동일한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무선 자원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즉 완전히 스케줄링 되지 않고 우연히 이렇게 딱 충돌이 난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패킷 컬리전이라고 부르고요. 이 패킷 컬리전이 일어난 이유는 결국에는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임의로 선택한 프리앰블을 임의로 선택하는 이러한 이제 동작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스텝 1에서 프리앰블 컬리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 스텝 3에서도 패킷 컬리전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임의 접속에 실패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단말이 동일한 프리앰블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프리앰블 컬리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기지국은 해당 프리앰블을 검출할 수는 있지만 몇 개의 단말이 해당 프리앰블을 선택했는지 검출하는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응답은 이렇게 내려줍니다만 이러한 이제 프리앰블을 필드에 넣어가지고 응답하는 이런 방식 때문에 터미널 2와 터미널 3가 이렇게 동시에 또 스텝 3 메시지를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전송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스텝 1에서의 프리앰블 컬리전은 스텝 3에서의 패킷 컬리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랜덤 액세스 절차가 스텝 1에서 이렇게 컨텐딩하는 피처가 있어요.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선 자원을 가지고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충돌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G에서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말이 있을 확률이 큰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동시에 임의 접속을 시도하는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같은 프리앰블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도래해야 할 미래에서는 이렇게 임의 접속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뭔가를 네트워크와 접속을 하고 싶은데 나랑 똑같은 프리앰블을 이제 수신한 단말이 옆에 또 있을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지국에 접속하는 지연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많이들 풀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충돌 확률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면 수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두 가지 파라미터를 고려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이제 캐피탈 M 같은 경우는 number of preambles라고 해가지고 이제 1단계에서 고를 수 있는 각 단말이 선택할 수 있는 프리앰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LTE에서 64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마다 이 통사마다 좀 뭐 54개를 운영하기도 하고 혹은 좀 사물 인터넷 용으로 일부러 떼어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M 값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딱 주어지면은 그 안에서 임의의 프리앰블을 선택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N 같은 경우는 아까 피레치가 있었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어느 한 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시픽 array slot, 즉 스페시픽한 피레치를 보는 건데 이 순간에 몇 개의 단말이 이렇게 랜덤 액세스를 시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림에서는 일단 n 값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n 값이 3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겠고요. 근데 첫 번째 어떤 단말은 1번을 선택을 했고 나머지 두 개는 2번을 선택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리전 프로바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5개의 공이 존재를 하는데 공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근데 내가 현재 이렇게 빨간색 공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이 빨간색이 누구든 한 명이라도 빨간색을 선택을 하면은 얘 입장에서는 충돌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얘 입장에서 충돌이 나지 않으려면은 얘가 선택한 걸 제외하고 요 나머지 것을 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뽑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한테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충돌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6건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충돌 확률, 즉 얘가 충돌을 겪을 확률은 충돌을 겪지 않을 확률을 제외를 해주면 되겠고 충돌이 겪지 않을 확률은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것을 제외한 것 중에서 각각 한 개씩을 뽑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결국 n-1명 나를 제외한 얘네들이 각각이 어떤 식의 확률을 갖냐면은 전체는 뭐 m개예요. m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사실상 이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n-1개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돼요. 즉 5개지만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요 두 번째에도 m개는 있지만 n-1개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 n-1개 중에 한 개를 고를 확률을 구한 다음에 해당 확률을 제외해주면은 바로 얘가 충돌을 겪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되게 간단한 확률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컬리전 프로바빌리티를 구할 때는 아무튼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드리면은 내가 어떤 거를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거를 제외한 나머지 거를 선택하는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그걸 제외해주면은 컬리전 프로바빌리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트랩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x축으로는 요 n값, 즉 하나의 피레치, 어떤 내가 관심 있는 피레치에서 랜덤 액세스를 시도하고 있는 단말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이렇게 변경해 가고 있는데 나 혼자 컨텐딩을 할 때는, 랜덤 액세스 시도할 때는 절대로 컬리전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컬리전 프로바빌리티가 그래프상에서도 표현이 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부터 10개까지 이렇게 증가를 시켰는데 이제 나 말고 또 시도하려고 하는 애가 있으면은 언젠가 나랑 쫑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내 거랑 동일한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수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플롯을 한 거고요.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컨텐딩 할 수 있는 이 자원의 양, 그리고 이 프레임블의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컬리전 프로바빌리티가 낮아질 수 있구나. 즉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게 많아지면은 내 거랑 같은 거를 고를 수 있는 확률이 작아지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접속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랜덤하게 선택하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이렇게 컬리전이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5G에서 서포트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러한 문제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서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수식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어떻게든 늘려주면 참 좋겠죠. 혹은 요 랜덤 액세스를 시도하고 있는 단말의 숫자를 어느 정도로 잘 컨트롤 해주면은 그러면은 좀 충돌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구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 정도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동시에 랜덤하게 선택하는 문제 때문에 컬리전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접속이라는 게 이렇게 문제점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론 강의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전부가 될 것 같아요. 전부가 될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연말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카톡을 문자를 이런 걸 보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보내지지 않는지를 미루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해당 강의에서는 이제 요 컬리전 프로바빌리티를 다시 한번 좀 그려볼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시스템에서 나랑 경쟁하고 있는 단말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컬리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즉 모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동안 일단 이론 강의도 상당히 짧지 않았는데 그리고 여러분께서 들으시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쉬울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경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